네, 국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덕고 국어 수업하는 국어강사 배일권이라고 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내용들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먼저 고교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로 이제 시행된 지 2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내신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바뀐 5등급 체제에서는 다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의 3등급 학생들과 4등급 학생들의 상당수가 2등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 아무래도 기존 9등급 체제에서의 죄송합니다. 기존 9등급 체제에서의 2등급에 비해서 바뀐 5등급 체제에서의 2등급은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바뀐 5등급 체제에서 내신을 활용해가지고 수시를 쓰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거의 1등급에 준하는 한 1.1, 1.2, 1.3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서울의 상위권 명문대학교를 수시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 제도로 바뀌면서 2등급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가 만약에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수시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요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된 케이스를 보니까 요 1등급하고 2등급 사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이 되냐, 1등급으로 밖으로 밀리느냐, 그게 이제 너무나 큰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경쟁이 정말 더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강을 했었던 이제 학생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 전교 2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 살짝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점수죠. 사실 기존 9등급 체제였다면 이 학생은 1등급이 못 나왔을 학생이거든요. 근데 바뀐 5등급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학생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내가 1등급이야? 그래서 이런 굉장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때 더더더 열심히 해서 1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는 한 자리 등수까지 아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등급 체제로 바뀐 게 이 학생에게는 굉장한 좀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근데 정확히 반대 케이스도 있는데 이 B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수업 왔을 때부터 좀 잘하는 게 보이는 학생이었거든요. 질문도 되게 날카롭게 하고 대답도 되게 잘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되게 이제 딱 처음부터 눈에 두드러진 친구였는데 첫 시험을 되게 잘 봤습니다. 국어 전교 9등. 그래서 시험을 되게 잘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9등이니까 한참이나 많이 있거든요. 뒤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뒤에 같은 1등급이긴 하지만 본인보다 뒤에 있는 애들이 10명이 훨씬 넘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급격히 이제 방심하고 풀어지는 바람에 기말고사 때 1등급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2학기 때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덕고에서 1등급을 받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덕고에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전체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 분위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심을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래도 내가 얘네들보다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 시험에 얘보다는 좀 잘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덕고나 아니면 이제 좀 비슷한 분위기의
강동고 이런 데서 좀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1학기 이제 첫 중간고사가 너무나 중요할 텐데 그때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주변을 보고 안심했다가 기말 때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성덕고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 위주의 작품을 많이 쓰고요. 그 외에 학력평가 기출지문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외부 지문을 지정해서 그런 걸 이제 시험 범위로 내는 편인데, 뭐 다양한 이제 뭐 교과서도 내고 학력평가 기출도 내고 외부 지문도 쓰지만 그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부담은 없는 편이죠. 다만 범위가 조금 좁다 보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사실 있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범위적인 어떤 부담은 없지만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어떤 그런 부담은 또 있는 겁니다. 전 영역을 낸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인근에 이제 성덕고랑 그래도 아이들의 어떤 면학 분위기나 실력 수준 같은 게 이제 비슷한 학교가 이제 강동고인데,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 때 문학하고 문법만 내거든요. 그래서 문법 50점, 문학 50점 이렇게 내는데,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 독서, 문법, 그리고 화작 매체까지 국어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전 영역을 다 골고루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문법은 그렇게 좀 어렵게 안 내는 경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법 외에도 뭐 독서라든지 화작 매체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건 이제 좀 신경 쓸 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1학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에 1학년들은 이제 여름에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 경향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덕고 이제 국어과 내부에서 이 출제 어떤 경향이나 지침은 이렇게 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영역을 골고루 이렇게 내는 것으로. 객관식이 20문항이 조금 넘게 나오고요. 서술형은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항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문항당 100점이 좀 큰 편입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뭐 한 3.3점, 높은 건 한 3.7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항당 100점이 좀 큰 편이고요. 시험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소위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조건 틀리게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은 잘 안 내십니다. 물론 이제 좀 헷갈리거나 지엽적인 문제들이 한 3-4문제 정도 포진하고 있긴 하지만 시험 전체적으로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을 주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점수 때 한 80점 초중반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하고 2등급 그 경계 사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당 100점도 크고 아이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 하나 하면 갑자기 내 위에 7, 8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 따기에 이제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인근의 이제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만 30문항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항당 한 2.1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두 개 하더라도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항당 100점도 크고 가뜩이나 아이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틀리면 쭉 내려가는 거죠, 등수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실수할 수 있는 유형을 알려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20명 있으면 안타깝게도 매번 한두 명 정도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뭐 적절한 거를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골라온다든지,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하나만 고르고 넘어간다든지, 네, 그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덕고의 특징인데요, 수능형 문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 성덕고등학교 내신 기출인데요, 세 작품이 있죠. 그래서 문학 작품 3개가 있고 가나 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복합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도 보시면 특정 지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작품을 묶어서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가나다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고 각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게 정확히 수능 문학의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의 선지들을 자세히 보면요, 뭐 자신의 소망을 자연물에 의탁했다,
뭐 색채 대비를 통해 심정을 드러낸다. 아니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다 고3 수능에서 선지에 내는 용어들입니다.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만 공부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문학 개념어나 용어까지 좀 폭넓게 공부를 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어쨌든 성덕고 내신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5작품, 6작품 정도가 시험 범위일 텐데 그 작품 내용만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요. 변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수능 문학 개념어나 용어도 폭넓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서술형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 스타일이 있고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예시를 보시면 서술형 2번이 다시 이제 작은 2문제로 나눠져 있는데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에 해당하는 딱 그 특정 용어를 쓰라고 하는 사실상 단답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 시험 범위에서 이제 어떤 용어들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개념어나 용어까지 좀 꼼꼼하게 지엽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음 2번을 보시면 뭐 1학년 측과 2학년 측에 물음 1의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지문으로 가서 찾아가지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서 여기에 서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뭐 용어만 이렇게 내는 단답형 암기식도 아니고요. 이렇게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부담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성덕고는. 네,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이제 지키고 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결과를 거둬서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 학원으로 왔는데 사실은 열심히 안 한 거죠. 공부에 별로 흥미도 못 느끼고 열심히 안 하던 친구인데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오고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해서 시험 한 번 만에 거진 50점을 넘게 올린 학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2학기에도 중간 기말 다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1등급 안에서도 계속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학기에 2등급을 받았다가 2학기로 들어오면서 1등급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작년에 제 수강생 중에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다회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로는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운 이유가 벼락치기는 사실상 이제 시험 전에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두 번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 내신 대비 기간이 7주 정도라고 한다면 그 7주 동안 적어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4회독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단계에서는요. 매 주차별 이제 교재가 나갈 거고요. 개념을 확립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념 확인 문제를 매주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교재에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을 풀게 되고요. 수업을 들은 그 다음 주가 되면 아이들이 클리닉을 올 텐데 그때 이제 과제 점검도 받고 주차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난주에 수업 듣던 내용들이 잘 잡혀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 포인트 확인, 요거는 성덕고 기출뿐만 아니라 성덕고등학교랑 같은 출판사를 공유하는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까지 끌어와서
아이들한테 제시해서 너네가 지금 오늘 공부한 이 작품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는 이런 포인트로 나온다.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확실히 이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인지 덜 중요한 부분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아이들에게 배부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변형하는 문제고요. 성덕고등학교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좀 수능형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변형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풀어오면 또 그거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전날 혹은 전날 직전 보강 때요. 전체 시험 범위를 한 번 더 아우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싹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요 경우에서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 기간이 7주에서 8주 정도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4회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종합반에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했었어서요. 수능형 문제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덕고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 문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수업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변형 문제를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클리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클리닉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여러 명에게 설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직접 질의응답과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수업의 연속성도 가져가면서 혼란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이제 3월 8일 일요일에 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은 일요일 점심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제가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그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와서 과제 점검 받고 주차별 테스트를 풀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뭐 오고 싶을 때 와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미리 본인이 올 날짜를 지정해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수요일에 오기로 한 학생이 변수가 생기면 뭐 목요일이나 토요일로 올 수 있게끔 조치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카톡 질의응답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네, 끝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입니다. 실제로 제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고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해서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5.8, 1학년 1학기 5.8, 1학년 2학기 5.6. 근데 이제 1학년이 끝나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좀 들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 놀면 좀 엄마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냥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 잡고 시작하게 됐고요. 2학년 1학기 때 2.5, 2학년 2학기 때 1.2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적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린 케이스인데 이걸 이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2학년 때 성적을 정말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이 내신 성적을 수시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합 내신이 2.8인가 2.9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를 쓰려고 해도 이 내신을 활용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재수를 하고 수능으로 정시로 이제 대학교를 간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내신 성적도 정말 많이 올려봤고 또 1년 동안 재수하고 수능으로 성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서 대학교도 가본 입장에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는 것보단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요즘 아시겠지만 수능이 좀 많이 기형적이잖아요. 마치 이제 의대 고시처럼, 메디컬 고시처럼 좀 변질돼 버려서 수능이 사실상 이제 수많은 N수생들과 그리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의대를 가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1, 2등급을 받고 내가 서울 소재의 상위권 대학교를 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수능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실력을 수능장에서 한 번에 보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게 훨씬 쉽다. 제가 2학년 2학기에 이제 1.2등급까지 올렸었잖아요. 저희 학교의 내신 전교 1등,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이 3개년의 내신을 다 합쳤을 때 전교 1등이 내신이 1.2였거든요. 그리고 전교 6등이 1.6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서울대 갔습니다. 전교 4등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갔고요. 전교 4등만 고대 가고 나머지는 다 서울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나도 1학년 때부터 할 걸. 이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했다고 해서 이 성적을 뭐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나니까 1학년 때부터 할 걸 이제 이런 후회를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예비고일들 수업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매번 얘기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다, 너네는. 아직 기회가 있고 나는 2학년 때부터 했지만 너희는 아직 이제 1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냐 못 받냐가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제 1학년 그리고 1학기에 첫 시험에 최대한 그 1등급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모두가 1등급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1등급이고 누군가는 또 밀려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지금은 무조건 1등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다만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긴 해요. 과연 내 내신이 경쟁력이 있을까? 내 내신이 수시를 쓸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럼 수능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병행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이제 2학년 2학기쯤에 하는 고민이고 적어도 1학년에 올라가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1학기 중간고사의 첫 시험에 무조건 1등급권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제 너 해 이러면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부 재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님들하고 이제 상담 전화도 하다 보면 늘 싸우거든요. 이 학부모와 아이들은 이제 늘 싸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아이들에게 너 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안 통하고요. 왜 해야만 하는지, 왜 지금 해야만 하는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와 동기부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차후에 또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제가 또 뒤에 이제 계속 다른 과목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은 받지 못하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꼭 연락을 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네. 성덕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게 된 박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학부모님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까지 예비고일 수업을 하다 와가지고 학생들이랑 이제 제가 있을 때는 하나도 긴장되지 않는데 이렇게 또 어른들이 한참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니까 죄금 떨리는데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국어 되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그러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덕고 영어가 어떻게 시험에 출제된다는 얘기를 좀 혹시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출제된다고 하던가요? 맞아요. 그걸 다 들으셨군요. 맞아요.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덕고는 범위가 조금 적은데 이게 범위가 적다고 해서 준비할 게 적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얘기를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덕고 영어는 일단 빨리 이렇게 제가 제 소개도 잘 안 했잖아요, 참.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이 동네에서 토박이로 자라서 저는 명일여고 졸업했거든요. 명일여고 졸업하고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영어 통번역이랑 영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근무하고 학원에서도 근무하고 하다가 벌써 지금 이 고덕에서 근무한 지만 그 수업을 한 지 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덧. 그래서 이 동네의 어떤 특성이나 아이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무래도 영어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공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타 전공에 비해서 이게 또 세심하게 배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의 수업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성덕고 영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일단 그 YBM이 두 가지 출판사, 이렇게 두 가지 교과서를 출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은형이 대표 저자인 그 교과서를 쓰는데, 이제 1학기 때는 공통영어 1,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공통영어 2, 이렇게 해서 매번 시험마다 2개 단원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학력평가가 한 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직전에 봤던 학력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전해에 봤던 학력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시험 범위마다,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이제 시험 전에 이제 학생들이 알려줘요. 뭐 어디다, 이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학교처럼 듣기문항은 제외되고, 18번부터 이제 독해문항이 쭉 들어가는데, 이 성덕의 조금 특이한 점은 다른 학교들은 실용문은 출제하지 않거든요. 실용문이나 뭐 인물 소개 이런 것들은 출제하지 않는데, 성덕은 그런 부분들도 잘 출제를 하고 객관식에도 내고 심지어 서술형에도 한 문항씩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학습을 해야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형은 매 시험 다 2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26문항 전체가 다 모의고사 유형이라 그냥 주제나 목적 이런 거 찾는 간단한 유형부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혹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빈칸 채우기도 좀 많이 나오고 정말 어려워하는 게 어법상 오류 찾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덕은 이 어법 문제 비중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세보면 대체로 서술형이랑 다 합쳐서 어법 문제가 11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총 이제 30점인데, 배점은 30점인데 6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영작이나 주제문, 요약문 완성, 오류 수정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어법 사항들이 그렇게 이제 교과서에 왜 중학교 때는 그 한 단원에 문법이 2가지씩이 나와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처럼 이제 딱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험 범위를 주는데, 사실 고등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독해 파트만 거의 나가거든요. 근데 성덕은 거기에서도 이제 문법을 따로 떼서 프린트로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이것을 반드시 서술형 문제에 대요. 영작 문제로. 반드시. 그래서 그게 서술형 문제에 지금 제가 늘 보면 3문제씩 꼭 나왔거든요. 근데 이 3문제의 배점이 꽤 높아요. 한 10점 정도 돼요. 6점, 3점, 3점, 5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것들을, 근데 사실 그걸 아이들이 많이 틀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또 이게 패턴을 연습하고 여러 가지 문장을 많이 쓰다 보면 저희 반 학생들은 다행히 그 부분에서는 틀리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류 수정하고 주제문과 요약문을 완성하는 부분인데, 요약문 완성하는 건 이제 위에다가 어떤 지문을 주고 밑에다가 이제 요약문을 이렇게 단서를 주겠죠. 이렇게 몇 가지 단어를 주고 형태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이러니? 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막 아주 어렵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뭐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막 그 범위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좋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이런 어법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건 그 모든 범위를 아주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형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변형 문제의 비중이 근데 이것도 약간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에는 계속 변형 문제를 많이 냈거나, 근데 또 어떤 시험에서는 또 그래서 변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럼 변형 문제를 좀 위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몇 문제 안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변형 문제에 늘 대비를 해야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시험 범위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내용은 다 동일한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을 선생님들이 바꾼 것 뿐인데, 학생들은 그걸 좀 다른 문제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황하지 않게끔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덕고 영어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돼요. 이게 합쳐서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100점으로 치면 거의 3, 40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틀리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로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 다음에 문장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정말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매 시험마다 6문항에서 7문항이 출제되는 게 어법, 그리고 어휘는 문맥을 기반으로 한 어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유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 왜냐면 이게 변형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변형을 시켜놔요. 여기다가 부정어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반의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학생들이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왜? 라고 물어보면 아니 없었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은 없었다라고 아이들이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반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이거는 정말 반복 훈련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에 또 주의해야 되고, 독해 유형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들에 비해 평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주제나 세부사항, 글의 맥락 파악,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도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고 변형된 빈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연결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뒤에 다른 단서를 넣어서 여기다가 반의어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게, 그리고 항상 보기에는 제가 아는 단어가들이 있어요. 공부한 거. 이 빈칸에 이건데 애들이 또 열심히 했다고 이 외운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답이 아닌 거죠. 왜냐? 변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런 거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이 그 중등에서의 틀이 잘 안 벗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글의 맥락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순서 배열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시험 한 회에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잘 봐야 하는데, 이게 또 쉽다고 하면 쉬운데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의 목표는 그나마 이제 아는 건 다 맞자예요. 늘 아는 건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항들도 왜 유형들을 익히다 보면 학생들이 이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신 있어졌어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저의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덕고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는 거의 대체로 다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나왔을 거잖아요. 뭐 배재나 성덕이나 한영이나 뭐 명일 뭐 이런 학교들에서 주로 이제 뭐 강일, 신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은연중에 난 영어는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고1을 수업을 하다 보면 뭐 12월쯤부터는 저는 지금 영어는 할 때가 아니에요.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어요 해서 잠깐 쉬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일단 아주 적잖아요. 교과서 2단원. 2단원에 문법 사항이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단어도 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달달 외우면 열심히 안 해도 학생들이 저 80점 맞았는데요? 90점 맞았는데요?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오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시험 성적이 비슷하면 정말 다행이고 7, 80점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 막 50점, 60점 막 이런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점수를 받고 나서 1학년 1학기 때 저에게 하는 말이 학원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아니면 이게 영어는 제 길이 아닌가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이들이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고등으로 전환이 좀 잘 안 된 케이스들이 그렇거든요. 대체로 이제 1, 2월까지 다른 과목만 열심히 하던 그런 친구들이 영어에 그런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제발 쉬면 안 돼. 쉬어도 네가 할 건 하고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어휘력인 것 같아요. 어휘가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 왜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 3주에서 길면 4주까지 하거든요. 근데 중등 내신 대비 때는 따로 어휘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냥 1과 2과 이렇게 단어 나오는 거 한 100개 정도? 이 정도만 외우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인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부교재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그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신과 정시에서 모두 어휘력이 중요하고, 특히나 말씀드린 그 변형 문제 파악에 어휘력이 정말 필수적인데, 이제 그게 사실은 혼자 하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저희가 주 2회 수업도, 그 다음에 주 1회 수업도 2회 이상 단어 시험을 볼 수 있게 학생들을 이제 시간을 저랑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주 2회 이상 시험을 볼 수 있게 꼭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어휘력 신장을 할 수 있게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랑 심지어 이제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요. 이게 아이들이 단어만 본다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을 제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사실 뭐 정시나 뭐 내신 대비나 다 상관없이 어쨌든 영어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단순히 암기만을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너 중학교 때 영어 몇 점 맞았어? 물어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90점 맞았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라고 시키면 정말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암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게 수업만 해가지고는 사실 아직 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제가 이제 매 시간 나가요. 그리고 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 클리닉 시간에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길러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변형 문제에서도 어법상 오류를 찾고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내면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술형 문제에 잠깐 써도 되겠죠? 이렇게 전 좀 이따 키겠습니다. 지문을 줘놓고 여기에 요약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빈칸을 아무 단어나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단서를 찾아서 위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을 완성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여기 내용을 찾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이것만 했으니까요. 한두 달 정도를. 근데 여기에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야 하는지,
뭐 단수 복수형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가 동사인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장 구조를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될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모든 유형을 제가 한꺼번에 뭐 한 달 안에 이게 마법처럼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그 한 지문을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 하나라도 얻어 걸리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고등을 대비하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flexibility, 유연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사고가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문제 풀고 외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부정어가 있는 것 자체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게 계속 이게 뭐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여러 번 깨져봐야 이게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과 그 클리닉과 과제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학생들도 이게 지난번에는 이랬는데 이번엔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는 때가 오더라고요. 네,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건 이제 저랑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은 조금씩 이렇게는 안 돼도 약간 요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굳어진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은 문제 해결력 증진을 위해서 제가 특별 과제를 늘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든지 기본적인 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 문제를 이제 훈련을 하여 학생들이 이런 유형이 나와도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비슷한 유형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아이들이 조금 당황하지 않게 이제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그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어떤 선생님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조교나 다른 방법을 조교나 다른 인력을 끌어다가 이제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저도 전에 한참 조교도 쓰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다시 그냥 학생들은 조교랑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조금 느슨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애들이 정말 피곤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이제 1대1 관리를 하는데, 학생 개별적으로 이제 피드백 문자를 제가 한 회차가 끝나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정하고 세심한 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는 저 되게 F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T죠? 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정하고 세심하게 어쨌든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스터디 포인트에 대한 과제로 이제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 실력을 점검해서 이 학생이 이번 주에 이걸 알아가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지금 숙지를 했는가, 그리고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어졌는가를 이제 계속 점검을 하고, 이제 학습 내용 내면화를 위한 위클리 테스트와 피드백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자는 한 대략 요런 정도로 이제 발송이 되는데,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저한테 뭐 카톡이나 겐톡이나 아니면 뭐 전화 주시면 뭐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그냥 1회씩 주 1회 수업으로 통일을 했는데, 작년에 1학년들을 보니, 그러니까 올해 2학년이죠. 주 2회 수업이 또 적당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1회 수업 한 반, 그 다음에 주 2회 수업 한 반, 일단 그렇게 개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수업은 3교시로 진행이 되고, 1교시에는 이 전 시간에 제가 단어를 어디를 외워와라 라고 이제 시험 범위를 주면 단어 테스트와 진도를 나가고, 2, 3교시는 이제 수업과 이제 진도를 다 나가는데, 3교시에 이제 여기 써있는 이 클리닉은 이날 배웠던 수업에 대한 클리닉이에요. 이 학생의 이 습득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걸 지금 학습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얼마나 알아갔는가, 이런 거를 제가 파악을 해야 과제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날 혹은 그 주나 그 다음 주 수업 전까지 하루 요일을 지정해서 클리닉을 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 2회 수업이어도 2번 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주 1회에 이제 요일 지정 클리닉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일단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인데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시험 대비 때는 좀 더 길어지기도 해요. 그 시간에는 어떤 걸 하냐면, 다른 날 했던 것처럼 이제 단어 시험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때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이나 좀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과제, 그 다음에 또 이 학생들마다 또 필요한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 클리닉 시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하루 클리닉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3번째 날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스케줄만 어렵지 않으면 저야 늘 학원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보단 아이들이 정말 바쁘긴 합니다. 여튼 그렇게 되고요. 주 2회도 마찬가지예요. 주 2회는 1교시, 2교시 이렇게 수업이랑 테스트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에서는 클리닉이 뒤에 1시간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회차에 대한 클리닉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수업이 쌓여가면서 그 다음 주차에 어떤 클리닉을 할지 이런 과제들을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 2회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 클리닉으로 충당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제3회 날짜에 또 한번 오면 이제 좀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성덕 학생들을 제가 작년에 보면 학교에서 야자를 권해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중학교 때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게 또 뭘 써준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나 해볼까 했는데, 학생들이 1학기 이후로 그걸 다 그만뒀어요. 그 이유는 그게 학원 시간이랑 너무 겹치고, 이게 학원 스케줄이랑 맞추기가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론 학생들이 자기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확보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일단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야자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시간만 버리고 오는 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들이랑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지, 이게 한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건 취소가 안 된대요. 기간을 꼭 채워야 한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서, 그거는 이제 또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아이들이 뭐 나중에 얘기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다들 이후에 진로랑 뭐 진로나 아니면 자기 어떤 전공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제가 함께 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은 이렇게 월금하고 화요일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케줄에 맞는 때에 이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2회는 2회 나름의 또 장점이 있고, 1회도 2회 못지않게 사실 수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2회가 조금 더 길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제가 늘 상대를 하는데, 늘 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그냥 학생 어떻게 보면 그냥 고객님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 이게 또 아이들도 학원 오는 게 싫지 않잖아요. 오기 싫으면 정말 저는 학원 오기가 싫을 때가 있지만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좀 즐거워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업이 막 아주 어려운 것보다는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즐겁지만 그날 배워가야 할 걸 충분히 배워가고, 그 다음에 좀 빠른 학생들은 빠른 템포에 제가 맞춰줄 수 있고, 좀 천천히 느린 학생들은 또 그 나름의 또 수업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학생들을 어떤 학생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빠른 학생이든 좀 천천히 하는 학생이든 어쨌든 다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어 볼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수업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내신이랑 제 영어 타이틀이 수업 타이틀이 Build Up English예요. 이게
집 지어가는 것처럼 이제 기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영어도 내신이랑 정시랑 둘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둘 다 좋은 예쁜 집을 지으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잘 다져가면서 영어라는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게 제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타 수학에서 배재고 2학년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올해 성덕고 1학년을 맡게 된 이진용 강사입니다. 일단 저는 원래는 이제 삼성물산 플랜트 사업부 신입사원 공채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실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아기가 막 태어나고 그래서 좀 해외로 생활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 강사, 고등학교 때 수학은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경험은 없었지만 겁도 없이 이제 수학 강사를 시작해서 1타 수학 오기 전에 송파 구지입의 학원에서 이제 고2 이과 전임했었고 고3 모의고사 출제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송파 청월함 수학원에서 최상위반이 레오반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비 고1을 하고 고2들을 전담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적힌 학생들은 제가 고3 수능 보기 직전까지 수능 지도한 학생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 고3 이렇게 적혀 있는 애들은 고3 때만 지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고3 이렇게 적어 놓은 건 고1 내신부터 고3까지 지도한 학생들이에요. 이제 19년도랑 21년도는 고3을 전담을 했었고, 사실 22년하고 24년도는 청월함에서 이제 고2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연도에 이제 입학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 진짜 과외는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막 부탁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고대 경영학부 가윤이라는 애랑 걔 동생인 성윤이까지 해서 이렇게 과외했었고, 얘네들은 고2 때 가르친 게 이제 청월함에서 가르친 애들인데 자기들이 뭐 대학 잘 갔다고 연락 줘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뭐 애들이 이제 자기 합격하면 이렇게 막 먼저 연락해서 자랑하니까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신입생 애들인데 얘네들도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고1, 고2 이렇게 해서 맡았던 애들인데 뭐 걔네들 중에 대학 잘 간 애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MBTI 이성향인 정도 애들만 저한테 먼저 연락을 줘가지고 나머지 애들한테 제가 굳이 조사는 안 했고요. 한 명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최영재라는 학생인데 제가 올해 이제 서울대 경영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뭐 나머지 애들은 뭐 연대 응용통계나 뭐 한양대학교 간다고 합니다. 일단 성덕고 내신 경향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성덕고는 부교재나 프린트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교과서랑 모의고사 기출 또는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살짝 변형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기출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전체 작년에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작년 것만 이제 문제수를 조사를 해보면 다 일률적으로 객관식 17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3문제 딱 20문제씩 맞춰서 100점 만점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보면 다른 학교랑 거의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고사는 2차 함수까지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행렬,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평면좌표부터 집합,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집합을 중복 출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출제하지 않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까지만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은 객관식 17문제를 보면 이제 최저점이 4점, 그리고 최고점이 5.5점, 5.5점은 약간 변별력 문항들,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보통 이제 쉬운 문제가 4점, 하난이도가 한 4점 정도로 나오고, 중난이도가 한 5점, 그리고 상난이도가 5.5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는 3개가 나오는데, 6점짜리 1개, 7점짜리 2개. 그래서 이게 점수가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이 나와요. 서답형도 6점, 7점, 7점. 항상 중간,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등급 컷을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살짝 조금은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덕고 시험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수준으로는 한 1등급 10%가 한 80점대 정도가 1등급이고, 저희 학원에서 한두 개 틀린 애가 교과 1등을 했었어요. 교과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점수대가 좀 많이 내려가서요. 그래서 한 60, 한 초중반, 중반? 그 정도면은 2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덕고 입시 결과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중경외시랑 건동호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인서울 37% 정도 진학을 한대요. 근데 이제 뭐 24년도가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 전에는 뭐 34%, 그 더 전에는 30% 정도였는데, 해가 지날수록 이제 점점 인서울 진학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학교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는 보통 중복 합격을 같이 포함해서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뭐 애들 대학 간 거 애들 뭐 서울대 간 애들 보면 다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 똑같이 붙거든요. 근데 이제 성덕고 올해도 보니까 뭐 의치에 좀 가고 서울대 뭐 해서 한 5명 정도 진학을 했고, 24년도도 스카이 연고대 5명인데 걔네들이 중복 합격한 거를 고려한다면 실제 인서울 진학률이 37%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20%일 거고, 지금 5등급제로 봤을 때 2등급까지가 누적 34%거든요. 그래서 인서울로 좀 진학을 하려면 한 1점 중반은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2026년 수학 과목만 예상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시험 난이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객관식에서 상난이도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이라고 묶어놓긴 했는데 약간 중상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거 한 2개 있고, 나머지 대부분 문항들은 일반적인 되게 쉬운 교과서에서 변형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있는 유형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플 시너지나 센수학이나 이런 유형 문제집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상난이도 한 3-4개 틀려도 한 80점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술형에서 상난이도 하나면 7점, 그리고 객관식에서 상난이도 2개 틀리면 11점, 18점이 깎이죠. 그러면 80 초반인데 그게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그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쉬운 문제도 이제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풀다 보면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킹을 잘못하거나. 그래서 일단은 계산 연습이나 시간 내에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 대비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는 내신 시험이지만, 중위권이나 뭐 중상위권이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제 뭔가 이제 유형 연습 같은 것들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모의고사는 내신 대비 중에 항상 이제 주간지식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반복 숙달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성덕고 기출 중간고사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5년 9월 학평인데 완전히 똑같이 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를 뭐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낸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13번 문항으로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객관식 14번 문항은 절대등급 C스텝에 있는 문항과 비슷한데 살짝 변형이 됐어요. 근데 이 문항이 절대등급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라벨에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심화서나 아니면 센수학에서도 C스텝 정도? 그런데 가면은 이런 식의 문제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짝 반영해서 변형해서 큰 차이 없이 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블랙라벨에만 있는 문제거든요. 블랙라벨 3스텝이에요. 사실 3스텝은 학원에서 내신 대비 안 시키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2스텝 정도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덕고에서는 가끔 튀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문항 표현은 사실 조금 바뀐 거거든요. 표현 자체는 바뀌었지만 완전히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그러니까 숫자만 살짝 바뀐 상태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1번 문제는 얘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25년 6월 학평 29번이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똑같이 출제한 건 아니고 살짝 변형을 둔 형태로 출제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20번 서술형 3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도 모의고사 기출을 살짝 변형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 문항이 5문항 정도가 있다고 친다면 3문항은 모의고사를 변형을 해서 냈고, 그 중에 2문항이 서술형 7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2문항을 시중교재 절대등급이나 블랙라벨의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C스텝이나 3스텝에 있는 급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냈어요. 그런데 그 시중 문제집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낼 때는
뭐 어떤 선생님이 그해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때는 내가 이런 문제가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이런 문제가 마음에 들고 그게 약간 변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부가 중위권인 학생들이 그 모든 시중교재에 있는 3스텝 문항을 다 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아까 그 객관식 2개를 틀려도 11점 정도가 날라가요. 그러면 80 후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1등급이거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유형 문제집이나 교과서 변형인 것들은 크게 고민 없이 누구나 고민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모의고사 기출은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뭐 몇십 년, 20년 정도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문항이 너무 많은데 변형되는 문항들 보면은 어찌됐건 4점짜리, 3점짜리는 출제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4점짜리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이제 한 10개년 정도는 4점짜리만 선별을 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숫자 똑같이 내진 않거든요. 근데 출제 논리를 꼬아서 내진 않아요. 거의 출제 논리는 똑같은데 숫자나 형태만 약간 바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성적고 내신 전략은요. 일단 저도 학원 강사 중간에 전직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학원 강사한 지 이제 만 11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력 10년 이상 강사의 체계적이고 몰입도 높은 수업과 자료는 뭐 강동 지역에 있는 내신 기출을 애들의 주간 테스트지로 거의 활용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완벽 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관리, 저희는 이제 뭐 야간 줌 수업도 있지만 개별 클리닉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나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아이들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 첫 번째는 한 3주 정도를 잡고 기본 유형,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변별력 문항에서 시중교재에서 킬러가 2문항이 나왔고 모의고사가 3문항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교재 그 2문항 나오는 거를 위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한 3주 정도는 아이들이 그 2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8문항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3주 정도 기간을 잡고 일단은 유형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프린트로 나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마더텅 같은 교재를 사게 되면 너무 양이 많고 애들이 뭘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주간지 형태로 문제를 선별을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계속 모의고사 프린트와 유형 문제집을 같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낸 이런 주간지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엑셀로 해서 제출하면은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은 주말 클리닉이나 아니면 그때 아이가 다른 시간이 있다면 다른 요일에라도 불러서 완료해서 제출한 수고까지 해서 제가 검사해서 얘가 그냥 답만 체크하고 대충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닌 건가 이런 거 검사를 한 다음 그런 게 마무리되면 네 체크를 동그라미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간 테스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약한 유형이나 아니면 강동 기출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아이들을 기준에 맞춰서 평가도 하지만요 저희 학원에 한 달에 한 번 원래고사를 봐요. 그러면 원래고사는 저희 학원 재원생 전체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해당 점수에서 전체 평균이 몇이고 아이의 등수가 몇 등인지 그거를 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고사는 보통 이제 강동이나 송파 지역 기출 경향에 맞춰서 해당 어떤 학교를 베이스를 잡아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줌 수업인데요. 사실 작년에 줌 수업을 원래는 안 했었고 시험 보기 4주 전에 그 저희 이 서울 아카데미 대표님이 사실 뭐 펄스맥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거기 야간에 10시부터 해서 12시나 1시까지 빌려서 사실 저희가 거기서 애들 클리닉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스터디 카페에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네 스터디 카페 와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 아래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줌 수업을 했었거든요. 야간에 이제 10시 이후 100% 참여는 아니고 숙제가 마무리 안 된 애들 아니면 주간 테스트 성적이 너무 낮은 애들은 제가 부모님하고 아이들한테 같이 문자를 전송을 해서 온라인 줌에 접속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학원이 지금 이사를 했는데 8층에 스터디 카페를 3월인가? 때 완공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줌 수업보다는
실제로 이제 애들 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막 화는 척 펜만 움직이고 딴짓하는 애들 있거든요. 딱 보면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자꾸 지적해줘도 막 아무튼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효율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옆에 앉혀놓고 시키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4주 전에는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를 이용을 해서 애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끔 뭐 뜬금없이 뭐 학교에서 뭐 문제 풀다가 뭐 이거 선생님 저 뭐 복습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이렇게 카톡 같은 거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풀어준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정리해줘서 보내주긴 하지만 실제로 뭐 이거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직접 옆에서 말로 듣고 이해하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당장 궁금한 거 못 참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학원 와서 질문해 이러면 애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손 해설을 제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옆에도 앉혀놓고 교재 진짜 제대로 풀어낸 건지 그리고 교재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클리닉 불러내고 확실하게 밀리면 이거 언제부터 따라와야 될지 거의 애들이 이제 손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밀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간 단위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애들을 관리하고 있고 결국엔 애들이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상위권 애들은 저도 아까도 뭐 입학 실적 많이 말씀드렸지만 걔네들한테는 되게 많은 문제집을 많이 던져도 아이들이 뭐 문제집당 질문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을 시켰다. 중간고사 범위를 풀어와라 이렇게 시켜도 질문해라라고 하면은 중간고사 범위 합쳐서 10개 안 해? 그런 식으로 밖에 질문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중위권이나 그런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못 졸게 하고 막 다시 되물어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필기를 잘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개념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면은 방금 알려준 건데도 얘가 눈 뜨고 잘 칠판을 보고 있었는데도 대답을 엉뚱하게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의자에는 앉아 있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메타인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아이들은 수업만으로는 성적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충분히 자기가 많이 풀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선생님의 좀 신박한 풀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관점들을 알려주면은 알아서 잘 시험을 보게 돼 있고 중위권 아이들 대상으로는 정성과 옆에서 얘가 진짜 교재 제대로 마무리하는지 주간 테스트에 대한 제시 무조건 보거든요. 80점 미만 제시를 봐요. 근데 뭐 제시, 재제시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청월함에서 근무했었지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청월함 같은 경우는 뭐 본시, 제시, 재제시, 재제제시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제시에 대한 거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본시 보고 본시 오답 다 고치면 애들이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많이 걸리면 1시간 반 걸려요. 잘하는 애들이야 뭐 금방 고치지만 중위권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위권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24문항 보면 그거에 대한 오답을 스스로 고민하고 어렵게 질문하게 하거든요. 막 다 받아주진 않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질문 2개만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이제 뭐 3, 4개까지 늘고 5개도 받아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고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제시를 봐요. 그럼 제시도 다 고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시에 걸린 애들은 주말에 클리닉을 하면 보통 한 3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과제 안 된 애들은 그 주말 안에 제시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평일에 불러내기도 되는 거죠. 뭐 학교 끝나고 와서 다른 학원에 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너 과제 더 정리하고 질문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잘 이루어진 애들이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는 그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매주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애들이 성적을 시험 과제를 몇 %를 했고 테스트를 몇 점을 받았는지 당연히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내드리는데 특별히 좀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어머님도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집에서 관리를 해야 아니면 핸드폰을 뺐거나 뭐 저도 뺐기도 하지만 가끔 그런 관리를 같이 들어가야지만 애들이 좀 약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지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엄청 힘드실 텐데요. 한번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기면은 성덕고 간담회를 2월 23일 월요일 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월 23일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에는 수업은 없고 간담회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때 와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범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성덕고등학교 이제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양력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전공은 화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통합과학 교육과를 제가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강동 지역에서는 여기 서울 아카데미 학원에 있고, 원래는 지금 거의 대치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대치에 주로 있으면서 고3 애들하고 재수생 애들 이제 위주로 했었고, 그 전에는 뭐 그 대치에서는 지금 요 학원들에 있고요. 그 전에는 뭐 미래탐구나 아니면 시대인재 종합반, 재종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대치동에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학원에서 제가 생활한 거는 지금 올해가 17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17년 동안 지금 애들 입시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사진이 좀 부담스럽지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성덕고등학교를 팀 수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팀 수업은 많이 했었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매년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시는 출제 빈도나 이렇게 출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매년 달라져서 조금 이게 이렇게 준비했다가 또 저렇게 준비했다가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통합과학은 원래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화학 파트거든요. 특히 통합과학 2에 나오는 그 화학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워요, 거기가. 그리고 실제로 수능으로 나올 때 수능 예비 문항으로 나왔던 그 킬러 문항이 화학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물리학 쪽도 좀 이게 역학 파트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제 성덕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봤을 때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 기본량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되게 기초예요. 기초인데 이거를 단위 환산 갖다가 문제를 막 엄청 꼬아서 내시거든요. 근데 그 단위 환산을 연습을 안 시키면, 근데 거기는 보통 원래대로라면 다른 학교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내요. 그냥 고를 수 있게끔. 근데 성덕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보면은 계산을 다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통합과학이. 그래서 이제 특히 화학 쪽도 저희가 그냥 통합과학에 나오는 그냥 화학만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3 기준으로 따졌을 때 화학 1에 나오는 그 결합 파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결합 파트를 같이 연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통합과학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살짝 이렇게 선생님들이 넣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화학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그거를 넣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게끔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섞어 놓고 시험 문제도 그거를 위주로 좀 많이 내시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물리 파트도 계산이 조금 어려워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이제 이과 학생들이랑 문과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 같이 시험을 봐, 이런 거다 보니까, 특히 문과 쪽의 머리가 이제 좀 많이 발달이 된 친구들은 물리 파트 거의 젬병이죠.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 이 물리학 파트도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그 물리학 지금 기준으로 이제 많이 끌어다가 문제를 내요. 그리고 성덕고등학교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 유형은 제가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어차피 다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수능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골라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1번은 뭐 기억, 2번이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거 갖다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보기 선지를 내가 3개 중에서 2개를 안다 해도 하나를 모르면 어차피 틀리게 되는 문제라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통합과학은 진짜 학교의 색채가 너무 짙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나 그리고 문제 유형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특히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학교 교과서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교과서 뭐 저희 때에는 뭐 교과서 제가 저희 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그래도 이제 30대 후반이어서 일단 뭐 저희 때는 그냥 교과서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통합과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진짜 이렇게 본문이 있고 여기 짤막한 기둥에 요만큼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내세요. 보통은. 그래서 교과서를 저는 항상 빈칸을 뚫어놓고 그 부분을 다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안 하면은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털리는 거는 이제 진짜 난 이거 알았는데 뭐지? 뭐야? 네. 이거는 알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이제 틀려가지고 또 다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요거는 요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건요. 특히 물리랑 화학 파트에 연관이 되는 파트예요. 여기는. 그래서 개념은 알아요. 뭐 우리는 뭐 그냥 뭐 F는 MA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F는 MA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이거랑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실제 문제는 이거를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난 개념을 배웠어.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 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용이 되는 문제까지도 풀어줘야 그래도 그 정도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지 이제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덕고등학교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학 파트면은 화학 1에 있는 내용, 지학이면은 지학 1에 있는 내용, 그다음 물리면은 물리 1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차용을 해서 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통합과학에 있는 요 정도다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시험 문제는 그냥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덕고등학교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에요. 난이도가 중상 정도 돼요. 난이도 중상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이다 그러면 다 맞겠지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네, 중이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문제풀이를.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 되게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그냥 짤막하게 그냥 내뱉고 이렇게 필기 조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적어야 돼요. 교과서에. 그러고 저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저도 대비를 시켜주지. 근데 뭐 몇 명 있든 간에 어쨌든 애들이 다 적어서 갖고 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보통 보잖아요. 뭐 3월달하고 뭐 6월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유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뭐 마더텅이나 이런 것들 다 풀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집 한두 권으로 우리 이제 뭐 100점을 맞겠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틀렸던 것들 그리고 맞았던 것들 특히 암기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 쓰게 시켜요. 공부는 특히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부는, 시험을 일단은 다 종이로 보잖아요. 근데 페이드로 공부하는 애들 보면, 등짝을 한데 이게 때리고 싶은데, 왜냐면 페이드로 공부하면 이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뭐 물리 문제도 이게 거의 그러거든요. 보통은 시험 문제 낼 때도 뭐 1m다 그러면은 1m를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배율로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m다라고 했으면은 실제로 1m를 이렇게 원래 길이에서 n배를 해서 축약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그 패드를 쓰면 이렇게 딱 잡아서 직선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몇 배 되겠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 같죠?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패드로 공부할 때는 잘 되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러니까 특히 수학에서도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최대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필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칠판을 거의 한 몇 번, 한 5번 꽉 채워서 5번, 6번 이렇게 다 써요. 근데 그거를 다 쓰게끔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 특히 되게 중요해요. 기본 개념. 이 성덕고등학교의 특징이 기본 개념형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서 내요.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환상 같은 것들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해본 애들은 진짜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게 킬러가 되는 유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정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본 개념을 갖다가 응용시키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성덕고등학교가 뭐 다른 정말 더 어려운 학교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막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해요. 대비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게 또 매년 선생님들이 또 다르게 이제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다 보니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그때 바로 애들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뭐 나갔니? 뭐 나갔니? 반별로 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선 뭐가 나왔고 여기선 뭐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 숙제들 이런 것들 다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은요. 일단 전 시간에 했던 것들 복습을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진도 나가고 그 개념진도에 대한 문제풀이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일 배운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백지학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특히 통합과학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계산 위주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데 통합과학은 거의 암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암기를 똑바로 안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제목 타이틀만 이렇게 딱 주면은 애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쓸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시키거든요. 안 해오면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것들은 그냥 답지를 베껴라. 답지에 나오는 해설을 그냥 다 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 정도 내용은 내가 축약을 쓸 수 있겠다. 축약을 해서 쓸 수 있고 이 정도는 안 써도 되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걸 안 해도 돼.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소개한 게 다시 좀 부담스럽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애들 하고 있는 애들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숙제 인증을 다 시켜요. 제가 다. 고3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다 숙제 인증을 하게 시켜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럼 바로 이게 멘션을 날리거든요. 네. 그리고 안 한다. 이제 얘네들이 고3이니까 이제 거의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이제 안 하면은 아침 7시 반에 문자가 나가요. 어머님들한테. 이제 평화로운 이제 가족의 이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평화로운 가족을 위해서 아침 7시 반에 어머니 얘가 숙제를 제출 안 했습니다라고 문자가 가요.
아침 밥상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관리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어느 정도 애들이 숙제를 해오고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다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고, 모르는 것들, 질문도 다 받아주거든요. 질문도. 저 거의 새벽 4시 막 이럴 때 자다 보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긴가? 여긴가? 여기 보시면은 뭐 새벽 2시거든요. 2시에도 애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인증 문자를 제가, 어디지? 네, 인증 문자를 계속 보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이게 어머님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너무 전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먼저 애들하고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 좀 신뢰관계를 좀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제가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막 엄한 스타일은 아닌데, 숙제를 안 해오면은 좀 속된 말로 좀 욕도 하고, 좀 이게 좀 그냥 좀 이게, 예, 좀 이게 언행이 좀 거칠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먼저 좀 양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후 만약에 이제 숙제를 안 해온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남겨요. 남기고, 뭐 언제까지 해올게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해와요. 절대 하는 애를 거의 10명 중에 1명?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7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단은 해올 애들은 해와요. 안 해올 애들은 어차피 안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언제까지 해올게요?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냥 뒤에 학원이 있다. 전 신경 안 써요. 그냥 늦어. 그럼 차라리 거기 또 보충을 해. 이렇게 하고 저는 남겨서 일단은 숙제는 완벽하게 다 하고 귀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언제나 받고요. 그리고 질문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손으로 다 풀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게 말로 해서 주기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줌을 켜가지고 원격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내용 설명해주고 문제 풀이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습 영상은 제가 항상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어머님들, 이게 제가 재종반에 있다 보니까 재종반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인재 애들은 뭐 시대인재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침 7시 반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해요. 걔네들은. 어떤 날은 어떤 애들은 이제 그게 없어요. 수업이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럼 수업이 아예 없는 날은 저희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면은 거의 15시간이죠. 맞나요? 아무튼요. 네. 이렇게 거의 막 10몇 시간을 내리 공부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효율이 안 나오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요. 만약 수학 문제를 만약 2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이거를 시간을 체크를 해보라고 해요. 시간을.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럼 분명 공부 방법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체크를 해라. 근데 말도 안 되게 뭐 50분이 걸린다. 근데 물론 킬러 문제를 만약에 20문제를 50분이면 굉장히 빠른 거긴 한데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데 50분이다. 좋아. 그럼 일단은 너의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50분을 카운트 다운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고, 똥줄 타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래서 처음에는 카운트 업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공부를 요만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평균적인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균적인 시간을 딱 재고서는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시작. 이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그럼 시간을 얼마나 단축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막상 그냥 마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졸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항상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할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한 것들. 그래서 주 3회씩 제가 인증을 받거든요. 주 3회씩. 오늘도 공부, 과학을 뭐 주 1회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돼요, 이거. 주 3회는 해야 돼요, 주 3회. 주 3회는 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공부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다 기억한다? 어우, 대단해요. 그러면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거는. 저도 공부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공부를 해요. 했었어요. 네. 요즘은 안 하지만. 근데 적어도 주 3회 이상은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은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할 거고 학생들한테 그게 어느 과목이 됐든 간에 일단은 제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과학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애들하고 좀 많이 친근하게 좀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애들이 좀 맘먹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거 갖다 저는 뭐 권위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항상 애들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애들은 잔소리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고3 애들도 지금 제가 한 10 몇 명 데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이상하게 화학을 골라요. 화학이 뭐 이제 수능에서 2만 명 거의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 다 50점 나오거든요, 지금. 50점 만점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방법이 워낙에 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도 제가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본인이,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메디컬 쪽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어머님들. 2학년 때 이제 화학이 있고 물리, 생명과학,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일반 선택이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왜 이상하네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의대를 가겠다 하면은 진로 선택은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메디컬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진로 선택은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필수. 그리고 물리를 하면 이제 뭐 더 좋다. 이렇게 물리는 권장 과목이고 얘네들은 필수 과목이고 이게 진로 선택에서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메디컬 쪽은 그 화학 파트랑 생명 파트는 꼭 이제 필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아마 이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아마 1학기 정도 끝나고 아마 여름방학 때 아마 이런 설명회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메디컬을 가겠다, 아니면 공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들은 뭐 사탐을 해서 뭐 대학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애들부터는, 물론 이제 수능은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보지만 이제 2학년 때 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학과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특히 서울대는 더 심해요. 서울대는. 예, 뭐 경희대 의대나 뭐 이런 데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지금 아마 다 돌아다니진 않을 거야, 많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여름방학 정도 되시면은 아마 그런 설명회 같은 거 한번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많이 세워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수업 시간은 이렇게 저는 좀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3월 10일 너무 좀 제가
늦기가 좀 늦거든요. 근데 3월 10날, 3월 10일, 11일 이렇게 날짜를 주셔가지고요. 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개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 이렇게 하고, 요일도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클리닉은 항상 있어요, 어머님들. 클리닉은 수업 시간 끝나고 있고,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다. 그럼 그냥 계속 부를 거거든요. 예, 제가 대치동에 살지만은 제가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서 계속 부르고 정말 거머리가 뭔지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인간 진짜 지독하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최대한 많이 이제 애들을 관리를 해줄 테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